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시죠? 정의당의 선대위원장도 맡으셨다고요? 예, 녹색정의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월요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 예. 네. 그러면은 어떤 전략입니까? 이 녹색정의당의 선거 전략은? 살려만 주십시오. 그냥 살려만 목숨만 부지하게 살려만 주십시오.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밀리면 이제 20년 진보 정당의 그 역사를 가진 정당이 그런데 이거는 정의당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인데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말할 정도가 된 뭐 그 있잖아요? 경위가? 네. 지난 4년간 여의도 정치에서 정의당 정치라는 게 거의 자해적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제대로 내부 관리도 못했고 네. 이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맨 앞에 서 있던 창끝 정당으로서 과거에 그 선명한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많이 퇴색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 비정규직들의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거든요. 그 우리 사회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정당이 정의당인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선거 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당도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못하고 네. 이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원내 정당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다 선거 전략에 쫓아가면 이제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비례 그 명단이 나왔던데요. 정의당도, 녹색 정의당도. 예, 지금 계속 후보 선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지금 좋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중적 스타는 아니거든. 이제 이런 점들이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는 참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해와셨던 진정성이 있는 분들인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이 제일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듣기는 거북하시겠지만 백사장 어린님께서 노회찬이 없는 정의당은 정의가 없는 심상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워낙 많이 들으셔서. 자, 이제 본격적인 이슈 들어갑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둘러싼 야권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 네. 야, 우리는 철회 같은 건 없다. 이거는 새 축이 우리를 죽이려고 야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선용 공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도피성 출국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언제든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고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해 대는 것은 실제로 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번 총선에 이기려고 민주당이 언론하고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종북 세력들하고 지금 작전 피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참 아주 모골이 송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YTN의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실명도 아니고 관계자라 그러면서 공수처와 좌파 언론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네, 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도피용이 아니라면 왜 시드니로 안 가고 1000km도 넘는 데로 몰래 가면 돌아서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처음 하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지금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있긴 있구나. 그게 뭐냐면은 최초의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됐다는 건 비밀이었어요. 근데 MBC에 단독 보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정됐다는 사실도 모르게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게 우연히 언론에 보도된 게 3월 4일경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언론 보도 나갔는지 내부 조사도 시작했을 거예요. 또 잡아내는 거예요? 색출? 네. 누가 거기다 꼰질렀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죠. 오마이뉴스의 그 외교부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자체 그 투표가 있었는데 96.4%가 이건 잘못된 대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외교부 직원들이 이제 그 익명 그 게시물에 저런 도망자를 대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호주 대사관의 직원들이 안쓰럽다. 아니 지금 외교부의 내부 정서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솔직히 외교부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은 잘 보면은 이종섭 대사가 바로 대사로 내정돼 곧 출국될 예정이라는 이 삼삼한 특종 보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외교부 라인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공수처가 최근에 어떤 관계자가 출국 금지 우리 반대했다. 야, 해제를 반대했다. 이것도 언론에 인터뷰에 응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은 사글이 다 조져. 총선 앞두고 이거 막아.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방향을 잡고 이제 YTN에 이걸 흘렸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 YTN 관계자 얘기를 부인을 안 하는 걸 봤을 때 네. 이것은 실제 본심을 언론에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황상무 수석이 시민사회 수석이 MBC한테 어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MBC 잘 들어라. 내가 정보사 출신이다. 그 정보사에서 1988년에 한 경제신문 부장을 식칼로 칼침 테러. 이 사건을 얘기했는데 회칼 사건. 회칼 사건. 그게 뭐냐면 오홍근이라는 그 경제부장이 월간 중앙에 기고한 청산해야 될 군사문화라는 장문의 칼럼을 보고 정보사령관이 요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오홍근 부장의 집 앞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면 깊이 4cm에 30cm 길이의 상처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중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혼내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MBC 잘 들어라고 한 얘기는 이 이종섭 장관 이 파동의 시집발이 MBC 보도로부터 시작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아니 지금 눈이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상대로 그 시민사회 수석이 완전히 눈동자가 돌아간 게 이게 MBC와의 바이든 날리면 제 2라운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론과 공수처 민주당의 합작에 그 언론은 MBC를 말하는 거고. 네. 그걸 갖다가 오전에 YTN에 흘리고 오후에는 응징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걸 보십시오,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십시오. 지금 이종섭 장관 출국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커져가지고 MBC에 이제 선전포고를 한 게 어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면은 보십시오. 이제 MBC와 JTBC가 그 뒤로 이종섭 장관의 외압설을 연이어 보도하는 그 각종 증거들을 단독 보도로 계속 뿌렸거든요. 출국 뒤에도 뿌렸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조직적으로 MBC에 대한 응징 발언을 언론 플레이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안보실장이 이제 SBS 나와서 한 얘기인데 만약에 범인 도피라면 16만의 교민이 있는 왜 호주로 보내냐? 차라리 서울에서 휴대폰 꺼놓고 있는 게 낫지. 그렇지. 휴대폰 꺼놓고 있어도 경찰이 다 찾아냅니다. 서울에 있으면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우리 경찰 실력 뛰어납니다. 맞아요. 예, 다 애워싸가지고 전부 다 찾아내게 돼 있고. 그러니까 도피는 도피인데 도피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려니까 호주 대사관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호주 대사관 관저가 고립돼 있어요. 그래요? 거기 일반인들 함부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만찬도 해봤고, 내가 눈에 선한데, 근데 16만의 교민이 있든 말든 그 고립된 관저에 있으면은 대사가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요? 알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 사법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서. 그렇지. 외교관은 치외법권 공간이에요. 사법적 보호를 받는데 자택에 있으면 그게 됩니까? 서울에 있으면은? 그렇죠. 아니, 뻔한 얘기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피가 아니라고 해버리는데 참으로 가증스럽고 가소로운 논리다. 이게 이 작년 12월부터 아그레망을 줘서 했다 그러는데 나는 2월 달부터 이 대사직을 추진한 줄 알았더니 어제 그 안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12월부터였더라고. 그러면은 작년 12월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렇죠. 그때인데요. 예. 그러면은 일찍부터 이걸 계획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네. 그러면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작년 11월에 그 이종섭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각종 통화 기록물이 최초 언론 보도됐을 때입니다. 그게 2023년 11월이에요. 네. 거기에
김기환 사령관의 어떤 통화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최초 언론 보도가 쏟아질 텐데 그러면 12월에 그 기사 보고서 이제 시작이 된 거구만. 그러네. 에? 이제 저 불리해지고 있다. 그리고 저기 호주 정부의 그 아그레망도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인 긴급성을 이유로 해서 독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도 못 믿어요. 최근에 와서 해놓고 몰래 그것도 하다가 그러다가 한 언론에 이게 꼬리가 밟힌 거거든요. 그래 출국 금지 문제라든가 호주 대사 내정 사실은 전부 언론에 특종 보도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막아진다는 게 이게 숭숭 뚫린 거야. 이 정부가 지금. 네, 그러네. 내부에서 곳곳에 내부 고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심지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조차도 우리가 그 사건 안 받으려고 그랬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 편이 없어요.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대통령 편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맛이 간 사건. 어쨌든 안보실장은 수사 안 한 공수처가 잘못이지 이쪽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왔는데. 일부는 맞지. 자, 그럼 우리 둘이 김종대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좀 그분 만나서 좀 모시고 올까요? 왜 그렇게 가셨냐? 좀 진실을 밝혀달라?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선대위원장만 안 맡으면 나 호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가요. 네, 가서 그 대사관저 내가 가서 잘 아니까. 네. 내가 거기 방문하겠다 내가. 그리고 이종섭 장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이렇게 진짜 원래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종섭 잘 지켜야 된다. 이종섭 외국에 보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고 날 수도 있다. 우리가 조심히 지키자. 정말 좋아서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꼭 지켜야만 진실이 밝혀진다. 지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건을 총선 판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 대통령실을 보면서 네. 지금까지 총선 관리를 나름대로 쫀득쫀득하게 해왔다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게 터지니까 대통령 성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 최근 여야 모두 총선 후보들의 설화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도태우, 정봉주 후보 어제 갑자기 모두 공천이 취소가 됐네요. 도태우 씨는 그렇게 많은 이상한 말들을 한 거가 이제 확인이 됐고 정봉주 후보는 아마도 조금 본인의 성격상 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공천이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중도층과 수도권 선거를 고려한 그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도태우 후보는 대구 후보인데도 오히려 공천 취소하면 대구는 여론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 그래요? 도태우 후보가. 근데 왜 이런 선택하느냐? 역시 총선에서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밀린다는 판단에서 그랬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공명 효과로 정봉주 후보에게까지 불똥이 튄 거예요. 근데 이러는 와중에서도 장해찬 후보는 그냥 놔뒀습니다. 왜 그래요? 장혜찬은 그렇게 이상한 말 많이 했는데? 아니 이거 이 막말의 정도로 보면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요. 장해찬 후보가. 거기는 또 놔뒀어요. 그러니까 일단 꼬리 자르기 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와중에 어제 드디어 정우택 청주 상당 국민의힘 후보가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이 건도 원래는 공천을 계속해서 돈 받은 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밀어붙이던 판이었는데 객관적 증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역의 충북인 뉴스라는 언론사에서 녹취록 83개를 까버렸어요. 83개나. 지금 그 회사 가면 메인 홈페이지가 전부 그 기사야. 아니 그러면 녹취록 1, 2, 3, 4, 5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뭘 주고받으면서 미래를 대비해서 다 녹음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정정순 후보가 네, 정정순 후보 당선됐었잖아요. 1년 만에 의원직을 잃은 게 밑에 회계 책임자가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다가 까버려서 날아간 거잖아요. 와, 무섭다. 이게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연이어서. 그러네. 그래서 지금 이거에다가 도태우, 정봉주, 이제 정우택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렇게 하루에 3명의 공천자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악재다. 우리 좀 절박한데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지금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건도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효과가 이제 여기서 거의 소멸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리스크가 다시 커졌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비상 응급 극약 처방이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 공천 둘러싼 작업범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해서 하태경 의원을 꺾고 이해운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걸로는 나왔는데 하태경 의원이 끝까지 지금 추격해가지고 이거 나 인정 못한다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해운 의원실에서 전화 받고 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때 50대는 이미 다 찼대요. 그 당원에 이렇게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 정할 때 당신 목소리 자신 있으면 20대인 척 하고서 좀 해봐요. 뭐 이런다든가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20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잘 됐던 이제는 20대 마감됐으니까 30대, 40대라고 하면 아직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연령대를 초겨가지고 이미 다 투표를 한 사람들이 똑같이 또 막 10통씩 몇 통씩 막 또 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원래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터진 사건이에요. 민주당도 이랬어요? 예, 얼마 전에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그 상대 후보가 경선 중에 민주당 어떤 모 후보가 카톡방에 이렇게 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네. 어떤 이게 하태경 의원의 문제제 이해운 전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선거판 전반에 만연돼 어머나.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이제 선거를 결정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걸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태경 의원 얘기에 일리가 있어요. 분명히 더블 스코어 차이로.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이 20%대, 하태경 의원이 49%대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앞서간 게 어떻게 뒤집혔냐. 근데 그 떨어진 그 차관인가 그분의 표가 다 이해원 후보한테 와서 제3후보 표가 이해원 후보한테 왔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후보 간에 담합이 됐다는 증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무더기 표가 거의 이탈 없이 완벽하게 갔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전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리 통제를 해도 자유투표인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장난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일찌감치 부산에서 지역구 버리고 이제 대량 그 공천 학살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그냥 솔선수범해 왔는데 와보니 지 혼자 왔거든. 너무 빨리 움직였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아무래도 이 하태경 의원이 정권에 부담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연령과를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만연돼 있었어서 세상에 너무 지저분한데요? 많은 상당수의 후보가 이렇게 하다가 막상 진 후보가 나중에 문제 삼는 이런 어떤 그 행태라면은 이거 선거 후유증이 우리 상상 이상이겠다.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해운이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이지만 그런 식의 행동들이 이 선거판에 비일비재하더라 이 얘기예요. 네. 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관련해서도 또 좀 시끄럽습니다. 시민사회가 추천했던 전지의 정영희 후보가 스스로 자진 사퇴한 데에 이어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도 병역 기피 사유로 이제 양시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라고 보통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가 되면서 시민사회가 이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준우 선임대표가 녹색정의당 선임대표가 그럴 거면 찢어져라 이렇게 얘기도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실제로 며칠 전부터 민주당 최고위원회조차도 이 시민사회와의 공천이 어렵다라는 내부 여론이 있었고 여차하면 깨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온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임태훈 소장권이 가장 중요한데 네. 아까 그 용해인 의원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 전에 용해인 의원하고 제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그 변희수 하사 그 재단 출범식이었어요. 네. 그 군인권센터에서 제시하는. 그래서 제가 같이 참석해 앞자리에 앉아 있던 기억도 나는데 아니 지금 저기 최상병 사건을 누가 제일 앞서서 싸워왔습니까? 군인권센터 임태훈. 네. 아마도 임태훈 소장이 국회 국방위로 오는데 거의 공포에 절어 있는 게 국방부일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폭로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도 거의 도맡아서 했고,
박정훈 대령 지금 변호도 군인권센터 고문 변호사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김정민 변호사가. 네네. 아니 지금까지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그 투쟁력과 검증된 인물은 아무래도 임태훈입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리고 원래 양심적 병역 거부도 아니에요. 본인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군내 형벌 조항 때문에 결국은 저 감옥행을 선택한 거지. 언제 병역이 필요했습니까? 사실 관계도 안 맞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절차적으로 다 한 거. 이게 국민 참여 그 여론 심사인단에서는 1등 했거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심원단에서 뒤집혀 2등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참내원. 이게 군 인권센터의 이사도 맡고 계시죠? 운영위원 맡고 운영위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무수히 많은 윤승주 사건 이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군 인권센터와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심 신청을 다시 제고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하나만 여쭤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탱크를 공개하면서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요즘 부쩍 자기가 힘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3일 날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은 자체 해구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뭐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종합해서 해보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남한 너 좀 정신 차리고 조심해라 뭐 이런 뜻으로 좀 들리거든요. 맞나요? 제 해석이? 근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뜻이고 이건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해라. 네. 그다음에 이 평가는 우리 정부 평가와도 일치해요. 단지 지금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어떤 초강경 발언을 하는 지금이 핵무장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맨날 북한 비핵화 얘기하면 할수록 핵 능력은 더 늘어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고 외교를 안 하면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강경 발언하는 게 제일 쉬운 정치다. 네. 그리고 결과는 제일 나쁘다. 네. 그게 지금이다.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저기 자유 북진 정책을 얘기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안보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말이 선하고 과정이었더냐가 아니라 안보는 실패하면 너무나 그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보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푸틴이 얘기한 건 실제로 본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북한의 핵 능력 사실이다. 아이고, 이 얘기한 거예요. 무서운데요. 네,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할 수 없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북한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 좀 네. 지금 매우 위기 상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지문 교수님 오늘도 어떤 시원한 말들 해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 해주실 말 있어요? 준비하는 거 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알았어요. 오늘 한번 들어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금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출국 날짜를 갑자기 그냥 연기시켜가지고 우리를 안심시키더니 또 갑자기 싹 야반도주 하듯이 가버리고 도망다니고 취재진 피해가지고 출국하고 게다가 그냥 비행기 하나 타고 찌 가면 되는데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호주 교민들을 피해서 그냥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잘못된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날 사실 그 2시간 전부터인가 아마 민주당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미리 참 진짜 준비성이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죠.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뭘 준비성이 뛰어나요? 자기도 아는 거야. 부지런해서 그럴 수 있죠. 뭘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고 비행기 타러 4시간 5시간 전에 가? 아 그럼요.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해? 짐도 싸야 되고 짐을 그 전에 싸놔야지. 로비에도 있어야 되고. 로비를 왜 있어요? 로비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 라운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라운지를 로비라고.
내가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좀 까먹었어요. 야, 진짜. 네, 라운지에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빵도 먹어야 되고 뭔 빵을 먹어? 거기 라면이 맛있어요. 컵라면이. 국민들 마음에 불 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라면 먹겠다고 이제 아유 모르겠어. 라면 뭐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공수처에 입건돼서 피의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도 안 됐고 그렇죠.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한 번 4시간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가 자진 출석했어요. 그 전에 자진 출석하지도 않더니 갑자기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내놓은 휴대전화가 깡통이야. 제가 말하는 깡통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최상병 순직 관련한 내용 다 끝난 뒤에 그 이후에 새로 만든 휴대전화를 제출했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휴대전화 제출한 게. 얼마나 똑똑해요. 업무 수첩은 폐기했대요. 얼마나 똑똑하냐고요. 뭐가 똑똑해요? 이게 범죄 은닉,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증거 인멸이지. 네. 이런 사람이 호주 대사가 돼요? 이게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간 대사가 피의자 신분이고요. 출국 금지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루 만에 풀어줘 또 이의 신청했더니 그 이유가 뭐야? 수사 한번 받았다고 가서 조사 한번 받았다고 4시간 가서 조사 받으면 처음에 가면 뭐예요? 인적사항 물어보고 집이 어디예요? 뭐 물어보고 1시간 다 가. 뭘 조사했는데 대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앞으로 잘 받고 어떻게 잘 받는데 호주가 있는데. 화내지 마시고요. 화가 나잖아요, 8번 공님께서 나는 부지런하니까 전날 갑니다. 공항에. ST76님 저는 면세품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갑니다. 다들 이렇게 미리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담 삼아 말했지만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 호주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비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호주 교민들도 정말 못 살겠다, 창피하다 이런 얘기 지금 다들 하고 있다는 거. 도대체가 뭐가 문제길래 뭐가 그렇게 밝히면 안 될 게 많길래 한국에 있으면은 오라가라 할 것 같으니까 한국에는 다른 자리를 안 주고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그렇지. 장관이었던 사람이 차관 보자리를 찾아서 가고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놓고는 공수처가 나서가지고 앞으로 수사 협조한다 그랬다. 대신에 우리는 출국 금지에는 반대했다. 막 이런 말하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언론이 또 다루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KBS는 이거를 딱 단신으로 처리를 했더만요. 참 어처구니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단신으로 하는 MBC는요 직접 따라갔어요. 비행기 타고 따라가가지고 물어도 보고 네. 그랬더니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다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이건 국민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아까 이진아 기자 설명했잖아요. ABC 방송사에서 열심히 보도했다고. 그만큼 관심 가는 뉴스를 어떻게 단신 처리를 합니까? 직접 가서 취재를 못하더라도 몇 개 꼭지로 나눠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실제 다른 언론사들 보니까요. MB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따라가 취재를 했고요. SBS도 3번째 리포트로 전 장관이 신임장 원본을 받지 못했기에 그 사본을 주재국에 제출한 뒤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하면서 여야 반응까지 다뤘어요. 뿐만 아니라 JTBC는 첫 번째 리포트로 심지어 종편인 채널A, 뉴스A 같은 경우에 6번째로 했어요. 아니 당연히 이건 중요한 이슈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을 피하고 민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보인 부분 또 호주에서도 우려와 걱정이 있고 호주 교민들도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를 어떻게 단신 처리를 합니까? 이정민님께서 제가 호주 시드니에 살아요. 네. 제가 교포인데요. 정말 창피하고 개탄스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꾸방꼼냥님께서 이름 복잡하면 제가 어렵습니다. 박대령 증인신문 첫 번째가 이종섭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재판이 또 미뤄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참. 어쨌든 오늘도 MBC는 이렇게 열심히 보도하고 또 탄압받고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도 이 사안을 톱뉴스로 다루었고요. 여기서는 특히 이런 얘기도 하더만요. 네. 이 사람 이렇게 오면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랬잖아요. 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 당국에서는 예. 호주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급 인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호주 쪽에서는 그 사람이 음으로 인해서 우리하고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왜 내보냈겠습니까? 이유는 뻔해요. 이게 만약에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최상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도 이루어지고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혹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경우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몰라요.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요.
그거예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신범철 차관은 지금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했잖아요. 그다음에 임성근 맞나? 임종덕. 두 사람. 임성근은 네. 1사단장이고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임종덕 2차장도 출마를 했어요. 두 사람은 뭔가 하고 있어. 근데 여론조사에서 그들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답답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근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인 신분. 그럼 혹시나 폭로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 같은 민간이니까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 돼요. 이 사람 안 간다고 버티면 안 돼요? 체포. 씨가? 아, 그럼 또 체포합니까? 체포해야지. 아니 강제 소환을 해야지. 물론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바로 도주 의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자리 주고 나가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뭔가 이 사람을 좀 해외 내보내지 않으면 안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책임 안 지려면 누군가 지시받았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MBC 보도에 따르면 그런 거 아닌가. 일반 전화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지고 있는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시하고 나서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를 시켰어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시켰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카자흐스탄인가요? 어디 출장 갔잖아요. 맞아요. 출장 가서 보좌관이 계속 전화를 해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네. 이유가 딱 하나. 1사단장 일하고 있냐 지금. 출근했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그것만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 사람 단독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자기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었는데 대통령이 극노를 했다더라. 대노를 했다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은 그런 거 가지고 극노하고 대노하죠? 가까운가 보지. 아, 누구랑? 그 1사단장. 왜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콕 찍어서 꼭 보호해주고 그냥 감싸줘야 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그래서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 밝혀내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텐데 3년이나 남은 대통령님인데. 또 해야지 그래도. 그래서 오늘 박주민 의원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이미 최상병 관련 특검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또 이종섭 또 한 거야. 그러면 이종섭이든 최상병 사건이든 특검을 해놓으면 하나가 거부권대로 또 하는 거야. 계속 해보는 거지. 갈 때까지 해보자. 여당에서 특검 남발한다 뭐 욕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뭐가 특검 맞아요? 남발하잖아요, 지금. 아니 입법부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해봐 그럼 특검하는지. 이렇게 의혹이 나오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해야지. 공수처 제대로 못하잖아. 공수처장도 지금 누가 임명될지도 모르잖아.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알았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화가 나게 하잖아요. 옆에 질문이 지금. 아, 저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여당의 시각을 제가 딱 짚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당의 말해주는 시각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공정 언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정하게 여당의 시각과 대통령실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제 오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한 내 편이나 사람인지. 좀 들어봐. 내 편.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뭘 아시겠죠? 성실해요? 자,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지금 축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KBS 사장이 된 이후에 KBS 박민 사장 된 이후에 KBS 구성원들이 지금 불만이 너무너무 높아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정권 비판적인 보도는 없어지고 정말 중요한 뉴스도 단신으로 처리하고 사라지고 네. 대통령 찬양하려는 얘기만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KBS가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사실은 사장 한 명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명만 바꾸면 되는군요, 모든 일이. 뭐 그런 거지 결국. 왜냐하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도국장을 누가 임명하고 보도국장도 원래는요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거 무시하고 해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그 내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면 윤석열 물러나자마자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진짜로 네. 그래요? 그럼요. 조사하고 수사해야지. 정권이 바뀌면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예전에도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사건 때 KBS가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보도국장 그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세월호 특조위에 나와가지고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원래 앞에 배치돼 있던 세월호 관련된 그러니까 정권의 부정적인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날 수 있는 걸 뒤로 빼라. 또는 아나운서들이나 진행자들 그때 검은 옷 입고 진행하고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거 검은 옷 못 입게 해라.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영국 방문했을 때인가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해가 뜨니까 뭐 후광이 비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보도까지.
이런 식으로 망가진 사례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KBS가 망가지고 다시 회복됐다가 또 망가지고 그래서 공영방송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정권이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공영방송을 거버넌스, 그러니까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네. 지금은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랬죠. 방송법 통과시켰더니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랬죠. 그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지고 지금 발의를 못 해가지고 폐기돼 버렸어요. 그거 내용 보면요, 여야가 추천해서 사장 만들지 말고 일반 예를 들면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장을 추천하고 거기서 임명해서 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못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아니,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 거부권이 참 재밌는 게 간호사법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이랑 간호사들한테 피해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또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게 뭐냐고요? 그럼 그때 통과시켰으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싹 자기네 이거부터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나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 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렇게 잘 어필하고 너무 편파적이네요. 어필하고 진행이 교수님에 편파적이에요. 대해서 좀 잘 이런 지적을 편파 진행이 해주고 어디 있냐고. 잘 발목을 잡아주니까 발목을 왜 잡아 내 발목을? 지리산 불다람쥐님께서 네. 노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뭘 존경해요? 댓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여당 편 같으니라고. 전 여당 편으로 한번.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두 명의 언론 그 전문가를 영입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노정면 이분은 이제 전략공천 받았고 한 분이 남동 의뢰 출마하는 이훈기라는 사람. 이훈기. 네. 남동 의뢰 출마하는데 아직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으로 해서 늘 뛰는 사람. OBS 노위원장 했고 아세요 혹시? 알아요. 네. 네. 이훈기.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네, 이훈기입니다. 왜요? 여기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선거운동 아니고 이분이 좋은 진짜 분이다. 나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선거운동이 아니라 이훈기가 좋은 분이다. 이렇게 OBS 는. 사심가득해 이렇게 방송을 합니까? 아니 남의 방송 와가지고. 공영방송 정상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게 뉴스토마토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OBS가 아니다.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MBC 일기예보 속 파란색 1, 예. 미세먼지 농도 1 얘기 나눴죠. 아유. 선방 심의 해당 안건은 신속 심의로 상정하면서 이거 문제다 이랬는데 예. 최근 선관위에서 또 이상하게도 선관위는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해요. 이거 선거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걸 문제 된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웃기는 거지. 근데 선관위 진짜 웃긴 게 그러면서 또 정권 심판이란 말,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말 또 쓰면 안 된대. 안 된대. 그것도 예비 후보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봉선 가면 또 된대. 뭐야 웃기잖아요. 도대체 선거법 고무줄이야? 위반이라는 게. 늘렸다 줄였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정권 심판 원래 모든 총선에 정권 심판 얘기했어요. 야당은 지금까지 안 한 아니, 사람 누가 어떻게 있어요?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여당 편을 들고 싶어도 그건 진짜 못 들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봐 한계가 오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당 편 들다가 언젠가 한계가 올 거다. 지금 벌써 왔네. 네. 그 1번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분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생각을 해봐. 일기예보 하시는 분이 네. 민주당하고 관계 있는 분도 아니고 민주당을 뭘 지지하겠다고 1번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이렇게 국민의힘 문제 삼기 전에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분들은 그냥 늘 색안경을 끼고 혹시나 또 1번 지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 뭐가 눈에 뭐만 보인다잖아. 그래도 파란색 1번은 좀 딱 파란색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솔직히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정부가 네. 규정을 만들어놨어. 미세먼지가 보통일 때는 파란색으로 규정한다. 아, 그래서 그렇게 그렇군요. 돼 있어요. 어허. 그래서 파란색이에요. 누가 그럼 그때 빨간색으로 하지? 정상이고 보통 빨간색 이렇게 정하세요. 그럼 빨간색으로 했겠지 1번에. 저는 선관위가 왜 이렇게 편파적이고 잘못된 결론 내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원래 일기예보 할 때 그 파란색은 보통일 때 그리고 좀 안 좋을 때는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는 보통과 나쁨이에요. 미세먼지 상태가. 야,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자체가 보통과 코미디인데. 나쁨인데 미세먼지 차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파란색은 좋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서 공기가 좋고 빨간색은 공기가 안 좋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나운서는 빨강 치마 입지 않았어요? 그랬던 몰라 확인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입었대요. 뉴스 외전은 왜 2번 계속 쓰는 거야 2번. 맞아요. 뉴스 외전 진짜 오렌지 그것도 무슨 개혁신당이야 그러면? 오렌지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 그래도 파란색 일 딱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봐도 선거법 위반 같은데. 뭔 이방입니다, 진짜. 뭘 방송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아니, 방송한테 뭐 숫자 쓰지 마라, 색깔 넣지 마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검정색, 하얀색만 써, 그러면? 칼라 TV가 왜 필요해? 흑백으로 바꿔. 다시 옛날로. 칼라로 할 필요가 없잖아. 다 검정색, 하얀색으로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생각을 해봐. 진짜 신박하다. 신박하잖아요. 칼라를 왜 만들었어요? 칼라 TV를. 흑백 TV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다 하얀색, 파란, 검정색밖에 없잖아. 어? 지금 변희재도 빨간색 달고 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넥타이를 빨간색. 아이고. 국민의힘 같으니라고. 꾸방꾸방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날씨 앵커 잡혀갑니까? 파란 스커트 입고 나왔던데. 참네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도 나서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일자 썼다고, 여사 뺐다고 방송 제재하냐? 여기까지 좋았는데 또 문정권처럼 할 거냐? 조선일보 사설인데 조선일보 왜 이럽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보니까 돌려가기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거면 똑바로 하고 싶은 하든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정부가 언제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일자 가지고 시비 걸었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어머, 진짜. 큰일 났어요. 뭡니까? 신 프랑코님께서 네. 뉴스마트 뒤에 파란색 배경 바꿔야 돼. 아 이게 파란색이래 진짜. 이게 친민주당이야?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면서 빨간색 입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 좋아해요. 되게 잘 어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보수 언론까지도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사설을 쓸 정도가 됐다는 거. 이게 정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진짜 창피스러워 죽겠다는 거. 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네. 제가 여당 편향적 방송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 게다가 쿠팡 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 5 네. 여기서는 좀 용감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풍자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거 입틀만. 웬일이에요, 갑자기 이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은 SNL 코리아, 물론 그 당시에는 SNL 코리아를 여기서 만든 건 아니지만요. SNL에서 그 텔레토비, 여의도 텔레토비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거 이제 풍자하고 원래는 정치 풍자가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외국도 정치 풍자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그때 그랬잖아요. 대통령 하라고. 당선되면 네. 우리 탄압할 거냐? 그랬더니 네. 아유 아니, 아니라고 괜찮다. 되게 대범하게 말씀해놓고 지금은 다들 불안에 떨고 있대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자기 말을 뱉어놨잖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하지 않을까요?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이분들이. 좀 덜 심해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어제 친여에서 바뀌었네? 금방? 아니라니까요. 나는 네, 계속 알겠습니다. 친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11일에 김유진 방심위원이 복귀를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뭐 그래도 6대2의 구조니까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도에 뉴욕 방문할 때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여기에 대해서 결국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MBC. 6대2니까 말씀하신 건 두 분은 아까 이제 야당이 추천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 문제 없음을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렇죠. 6명이서 6대2니까 6명이서 이거 문제 있다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왜 과징금 처분이 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이건 다뤘으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 입으로.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여러 번 했지만 어느 누구도 뭐가 바이든이 날리면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증명도 안 되고 본인도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린 대로 얘기하고 보도한 내용을 문제를 삼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관계가 있어야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이 뭔데요? 그러면? 그렇지만 여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잖아요. 뭐예요? 자막을 니네가 왜 굳이 그렇게 써줬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자막대로 듣게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자, 자막을 쓰는 이유가 애매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자막을 그러니까 왜 두 쓰는데? 개를 써주라고요. 뭐라고? 나중에 두 개 바이든과 썼어. 그래서 날리면으로 두 아니 개를 그러니까 써주라고. 처음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들리는 대로 한 거예요. 자, 기자들이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자막 쓰기 전에 말을 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누구야? 또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확인하고 써요? 확인하고 왜 나한테 쓰냐고. 화를 내요 아침부터. 아니 뭐 여당이니까. 여당이니까.
우리는 여당과 야당이에요 지금. 알았어요. 네. 그건 제가 참을게요. 마음이 네. 넓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음 넓은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방심위 구성이 현재 지금 일단 여당이 유리한 구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내지는 야당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지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야당 추천 몫의 의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 근데 어쨌든 이 바이든 날리면 과징금은 똑같이 방송한 다른 방송국에 대해서는 안 해요. 아무런 과징금을 주지 않았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런이란 말은 빼고 예. 어쨌든 문제 없음 뭐 처분 내리기도 하고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MBC처럼 심하게 안 했다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방심위에서 또 이번에 틱톡 네. 하고 그 대통령 그 풍자 짜깁기 영상에 예. 대해서 접속 차단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었고요. 그렇죠. 예. 틱톡하고 메타에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상도 모두 삭제해버리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저게 뭐예요? 챌린지 하는 거예요. 입틀막 챌린지죠? 챌린지.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건요, 저는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언론들이 또는 뭐 정부가, 권력기관이 일반 개인과 언론에 입을 틀어막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침해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온 세계가 저는 분노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다고 막힐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막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되는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니 무슨 민주주의를 후퇴를 시켜도 이따위로 군사정권 시대를 후퇴시켜놓은 거잖아요. 지금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왜 방해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누구든 대통령 앞이든 누구 앞이든 자기 할 말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 기본 권리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줘야죠.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독재국가의 대통령의 의중을 왜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스웨덴이나 외국 언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화 중이다. 진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사는 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어. 우리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K-방역 잘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잘 선방해서 정말 칭찬받고 잘한다고 박수받고 우리의 그 K-방역의 시스템 자체가 왜 수출되고 이랬잖아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 가서 대한민국 산다는 게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나가질 않아요. 제가 해외를 창피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돈 없어서가 아니라? 돈 없어서 이유가 뭐든 안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한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지금 그 지수 자체가 막 너무 떨어지고 있죠. 지금 모든 언론들이 대한민국 지금 마치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가 가짜뉴스인지도 모르는데 막 본인의 뜻하고 안 맞으면 가짜뉴스라고 자기 마음대로 딱 결정해버리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입틀막을 해버리고 이거 정말 문제다.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주의 보고서 2024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한국이 지금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79개국 중에서 47위이고 0.6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0.73이었고 28위였는데 정말 몇 단위가 아니 20단위가 떨어진 거야. 20개 단위가. 그리고 그 전엔 사실 더 높았었어요. 그렇죠. 이거 게다가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내용들도 써 있고요. 윤 대통령이 성평등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 행정부 구성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요. 전 세계가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의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민주주의 수치가 낮아졌다, 뭐 지수가 낮아졌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역이나 수출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저는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요. 나라의 이미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하게 될 겁니다. 남북 관계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한반도의 불안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 위험한 나라에, 그리고 민주주의가 상실돼서 본인의 이익 실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신뢰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신뢰도가 떨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전 세계로부터 신뢰도 떨어진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무역에도 문제를 발생시켜야 돼서 우리나라 전체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걸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행동을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행동이고 저는 이거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유력지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에서는요. 9일 현지 시각으로 9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고요.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냐.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냐. 이런 등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억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특히 비판하는 언론사, 비판적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서 MBC를 고소한 것 등 이런 사례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과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정말 정확하고 아주 탁탁 핵심을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훨씬 잘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규정도 본인이 만들고 싶다는 말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네. 본인에게 비판적이거나 본인이 볼 때 불편한 건 다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인 이제 심의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못 보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외 언론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수위 높은 비판을 막 아무렇게나 하죠? 이 해외 언론 가짜뉴스 하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그 기분 나쁘든 말든 기분 나쁘라고 기분 좋으라고 기사 쓰는 거예요 원래? 기사는 기분 나쁘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뭘 물어봐? 당신 독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하면 쓰지 말아야죠. 안 봐도 뻔한 걸 뭘 물어봐요. 물어보면 쓰라고 하겠어요? 눈치를 안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못 쓰는 건 언론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이 제대로 된 보도인데 이런 보도를 하지 못한다는 언론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언론이. 정권을 비판하고 언론하라고 역할을 하라고 내줬더니 언론이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백사장 어린이께서 독일까지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미디어 워치는 왜 압수수색 안 하는 거야? 싱프랑코님께서 노영희 변호사님 빨간당 공천을 노리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빨간당 공천을 노리고 있으나 저에겐 연락이 안 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하다가 진짜 둘 다 어디 가버리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당편을 들어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최 교수님 앞으로 서고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지난 이제 4개월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또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이 연합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연합의 후보로서 마지막 총선 4월 10일 승리까지 매진하고 헌신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5번을 받아서 원내에 입성하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지역구로 나가실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었고 또 의원님도 내가 지역구 나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다시 민주비례연합에 또 참여를 하셔서 지금 몇 번 받으신 거죠? 아직 순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어제 인터뷰 끝난 거죠? 네. 어쨌든 또 비례로 이제 나오신 거고 지금 상황으로는 또 무난하게 당선권에 들어가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비례를 2번이나 나와 저 젊은 정치인이 쉽게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왜 이번에 지역구 안 나오고 또 저렇게 나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이 오해를 지켜보시는 분들께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네, 드리고 해주세요. 싶습니다. 네. 뭐 지난 12월부터 제가 22개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출마를 해서 꼭 재선을 해서 소임을 다해달라라는 분들도 계셨고, 좀 지역구로 출마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각오하더라도 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온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 두 가지 의견과 함께 저희 당의 상황 그리고 연합정치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좀 함께 결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례 출마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연합정치의 승리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의 결정이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합정치의 승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지역구를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좀 하고 싶었고, 실제로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좀 해볼만 하다라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거 기획 실무까지 진행을 좀 했었는데, 이제 연합정치를 최종적으로 민주당,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저희 새진보연합이 합의를 하고 울산 북구를 둘러싼 좀 파열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고민이 커졌고, 저의 소임은 사실 이 연합정치를 잘 만들어서 총선에서 큰 승리를 만들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것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를, 제가 원래 지역구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또 다른 민주연합 내에 어떤 파열음의 불씨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주변에 이제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하고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례로 다시 출마했을 경우에 여러 언론에, 특히 보수 언론에 이제 프레임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정치의 승리를 위해서는 좀 비례로 출마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뭐 저의 결단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 차원에서는 이런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진보연합이 이번에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를 3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이 3명이 기본소득당 후보 3명이 아니라요, 이제 이 새진보연합이라는 그 선거연합을 함께 했었던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함께 해서 이제 3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에게 다시 이제 1명의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당에서는 다시 처음 초선 의원과 함께 처음 4년 전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재선 의원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과 성과들을 기반으로 다음 그 진보적 정권 교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역할, 미랄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힘있게 해볼 것이냐에 대한 당원들의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당이 처한 조건에 대한 어떤 그 이해와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서 저의 비례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견들과 비판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저와 저희 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는 이 당의 어떤 진로와 다음번 정권 교체까지 우리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총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들 뭐든 어쨌든 간에 원내 입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기본소득당이 이제 소수 정당으로 가지는 한계라던가 또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들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원내에 들어가서 이 정권의 지금 무도함을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이런 얘기로 좀 들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당과 함께한 결정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당과 함께한 결정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잘 얘기 들으셨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그 민주비례연합에 들어오신 분들 어제 인터뷰를 다시 했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다녀오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인터뷰를 다시 한 이유는 비례 후보 순번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순번뿐만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의 추천은 그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지금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연합 자체의 후보 심사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내일이면 아마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비례연합으로 비례표를 찍으려고 하니 이건 사실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소수 정당들을 다 이렇게 앞번호나 혹은 내지는 뭐 퐁당퐁당이든 뭐든 어쨌든 최소 5명, 6명 이상을 꼭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색을 가진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뽑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다 전달이 잘 안 되고 내가 그 라인업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싫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라인업을 가진 좀 메시지가 선명한 당 쪽에 오히려 비례는 몰아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 비례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얘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틀,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큰 틀 혹은 큰 구도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의 총선 구도는 60% 이상 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을 총선으로 모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이 60%의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경쟁적 협력 관계 그리고 협력적 경쟁 관계로서 이 60% 부정평가를 더 확장시키는 것을 두고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3지대가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제 설을 기점으로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양비론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이 민주연합과 조국신당을 중심으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개혁 진보가 윤석열 정권 심판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판단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좀 국민들이 바라는 잘하기 경쟁이 중요하다고 보고 좀 경쟁적 협력 관계 속에서 압도적인 야권의 지지세를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더불어민주연합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사실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갔던 분들이 제대로 된 활동, 그건 이제 물론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제대로냐 아니냐는 또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했던 것보다는 활동들을 제대로 못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좀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댓글에는 배동호님, 저는 민주당원이지만 용해인 의원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8번 공님, 일을 안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왜 비난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솔방울님은 용해인 의원님 이재명 대표하고 잘해서 썩은 정치를 탄핵시켜 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아니다라고 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는 뭐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정해진 거잖아요. 번호만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잘 당선되셔가지고 또 좋은 의정 활동 더 펼쳐주시기를 다들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당에 또 나머지 분들에 대한 시끌시끌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민사회 추천 몫의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1번을 받았던 전지혜 의원이라던가 정영희 농민회장이 결국 스스로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임태훈 전군 인권센터 소장이 컷오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미연합사라는 뭐 그 당시에 훈련 같은 거를 반대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력이 있는 곳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스톱시키고 내보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정영희 노무현 회장도 사드 그때 반대한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게다가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1년 6개월 동안 또 이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요즘 현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군대 제대로 갔다 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했다는 이유로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도 컷오프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이건 선거니까 중도를 흡수하고 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 지금 언급된 분들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분들이 또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또 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전지의 정령이 두 분은 이제 자진 사퇴를 하셨죠. 쉽지 네.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랬죠. 연합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결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난 수개월 동안 이제 이 연합정치를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만들어 오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그리고 지역구 단일화 이런 최종적인 과정들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 모두가 어떤 이 연합정치의 연합정치의 취지와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마지막까지 그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임태훈 소장님과 함께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과 또 그거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도 펼치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 또한 이제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제 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이제 당 차원에서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또 연합 정치를 추진하고자 했던 그 처음의 그 취지, 그 초심을 저희가 다시 새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또 안타까운 한 명은 청각장애인으로 민주비례에서 압번호를 받았던 그 여성분이 화보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돕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찍은 화보가 노출 수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또 후보에서 탈락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하도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당하고 특히 보수 언론으로부터 막 거의 마타도어 수준으로 힘들게 좀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이라도 무슨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미리미리 그냥 정리해서 없게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그 조중동이든지 보수든지 누가 프레임만 짜가지고 공격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건지도 좀 안타깝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소신대로 밀고 나가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좀 연합이 돼서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송경영 민주연합 국민후보 상임심사위원도 반인권적 결정에 반발한다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내부 기류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젯밤에 이제 시민사회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임태훈 소장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저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지는 못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새진보 연합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시민회의 모두가 사실 애초에 이제 목표했던 연합정당 그 합의를 굉장히 무겁게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공천 과정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불가피한 충돌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잘 정리가 되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들께 원래 약속했었던 그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 빠르게 좀 공천 문제가 정리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죠. 국민들을 만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에서도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그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제1당인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공천 문제가 좀 하루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총선까지 승리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 과정에서 안팎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천명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서 민주주의 잘 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서 의원들을 제명시킨 다음에 국민의 미래로 이동시키는 그 의원 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번호가 앞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8명을 한꺼번에 제명시켜서 그분들을 전부 다 국민의 미래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공천과 비례 순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또 비례연합 정당의 순번이 올라가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녹색정의당이 중앙선관위 헌법소원도 지금 냈죠. 이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준연동형이 취지가 무색해지고 이거는 헌법적인 상황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장이거든요.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비론적으로 평가해서는 지금 이 총선의 정치적인 구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정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성정당이고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46석이라는 적은 비례대표 의석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네. 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개혁연합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뜻을 모은 연합정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 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킨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정치개혁 수호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도 그리고 새진보연합도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제안해 왔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까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착을 하는가. 결국에는 자신들은 원래 본인들이 받았던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연동형보다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민심을 배반하고 있는 이 보수 정권이 국민들 앞에 살아남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단순한 양비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라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질적인 차이를 저희가 국민들께 잘 알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는 뭔지, 이게 사실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는 사실은 소수나 약자들, 그리고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원내 진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그런 루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지금 민주당하고 만약에 뭐 국민의힘하고를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잘 살리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시각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연합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개혁의 촛불의 산물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정치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국민의 미래가 31.3%, 조국혁신당이 24.6%, 더불어민주연합이 23.3%였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치게 되면은 이게 벌써 47.9%여서 사실은 국민의 미래의 31.3%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국혁신당이 나오지 않았으면 다 민주연합으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다 몰빵, 이른바 몰빵이 되어서 국민의 미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혁신당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민주당에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 60% 심판 여론을
그 민주개혁 야권이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장에서 지민비조가 아니라 지민비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네, 가지인데요. 지민비민. 네, 첫 번째는 정책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인물 면면도 그렇고 검찰 정치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굉장히 속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잘 주고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이제 개혁 정책들 뭐 앞으로 보여주시겠지만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당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혁 정책들을 합의한 것이 특징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후보 선정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각 정당들이 22대 국회에서 함께 우리가 추진하자라고 약속하는 개혁 정책들도 이제 국민들 앞에 선보일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정치개혁 완수뿐만 아니라 네. 뭐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 한국판 IRA법 뭐 추진, 플랫폼 노동 법안 이런 좀 지금 저출생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이 국면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총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 연합과 시민사회가 이미 동의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추진체가 이미 형성됐다는 강점도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에만 집중돼서 언론에서 좀 다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 경제개혁의 비전, 사회 전반의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들이 잘 국민들께 전달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서 좀 개혁적인 국회를 바라는 중도층에게도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정치적 위상의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도 인정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진보적 정권 교체의 구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해서 성공을 해야 총선 이후에 모든 개혁과 진보적 정권교체 측면에서도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다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분들이 함께 지지해 주시고 지민 비민 해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민 비민. 몰빵. 지민 비민.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 민주당의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이시니까 21대 국회 활동 돌아보고 스스로를 좀 평가해 보시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21대 국회에서 난 잘했다 못했다 나는 몇 점을 주겠다 또 국회에 재입성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뭐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반성, 피드백 같은 것들은 자주 하지만 이렇게 점수를 매겨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것에는 이제 아쉬움이 없는데요. 네. 다만 해내지 못했던 일들 혹은 마치지 못했던 일들,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거나 뭐 기본소득 관련된 입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은 큽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제가 마저 해야 할 일들 꼭 매듭지어 나가겠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들 그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가능한 진보적 정권교체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해인 의원을 많이 칭찬하는 분들 많지만 또 어떤 분은 의원님 뭐 법안 하나 제대로 좀 나온 거 없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싸워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법안 하나 발의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어렵구나. 그래도 이제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꼭 논의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법안들을 많이 던져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그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입법의 과정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용해인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 비례연합을 둘러싼 논란이라던가 본인의 각오라던가 본인에게 또 얘기되고 있는 비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지금에야말로 이 저출생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인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잠식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까지 국민들의 오늘까지 고통받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 과거로 퇴행만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큰 승리 이뤄내는 것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정권교체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승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 만나고 설득하고 또 함께 힘 모아내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이 방송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용해인 새진보연합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신 거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야심차게 기획한 전략지역 비례 후보로 선출된 경북 의성의 임미애라고 합니다. 아, 전략지역 비례 후보요? 네. 이게 뭐죠?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민주당의 그 비례 한 영역이고요. 이거는 대구 경북 민주당이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득표만큼 의석수 보장해달라는 구호로 저희 선거제도 바꿔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실제로 물 건너가면서 그 다음에 논의됐던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을 소선거구제 하에선 배출하지 못하니까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얻는 지지율만큼의 비례 후보를 국회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당이 이번에는 방식을 바꾸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후보를 2명, 여성 1명, 남성 1명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을 비례대표로 선출하겠다, 그러니까 배정하겠다 이런 의지로 만든 새로운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TK 지역에만 이런 전략 비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죠. 있나요? 아, 아니요, 대구 경북만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그동안 지역에서 한 번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구 경북이 유일하거든요. 아,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 있었군요. 어쨌든 네. 권역별 비례대표가 좀 도입됐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선거제 때문에 네. 무산이 되면서 전략 지역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이게 2월 29일날 김성환 의원이 이걸 발표를 했을 때 네.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죠. 당이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전에 영상 얘기를 좀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미애 후보는 대구 경북이 굉장히 위기다. 전국에서 예산을 4번째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경북 도민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냐. 아무도 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아, 대구 경북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가난해요? 처음 알았는데. 네. 1인당 지역민들의 총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예, 특히 경북의 경우는 북부권이 농업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짐작하시다시피 농업소득이 그렇게 지금 농가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구미나 포항의 산업도시의 경우도 거기가 소득을 좀 이끌어줘서 그나마 이 정도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소득은 더 낮았을 텐데요. 네. 우리가 이 대구 경북이 위기라고 하는 것 중에 어쩌면 이 소득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료, 사회, 복지, 문화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지표가 바닥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외주로 빠져나가는 평균 숫자가 1년에 한 12,000명 정도?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활력이라는 것이 뚝 떨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방소멸 지수가 높아서 지방소멸 시군이다 이렇게 지정된 곳이 무려 16개에 이릅니다. 아, 지방 소멸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이런 네, 말인가 본데요. 세상에.
이게 어렵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후보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으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로 추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임 후보가 그래도 가장 이 동네를 잘 알고 이 동네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을 좀 쏟을 수 있는 능력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봐주신 거죠, 당원들이. 네, 자, 그 소감 한마디 일단 해주시죠. 이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기쁘다기보다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서 좀 무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 정치의 지평을 넓힐 일종의 교두보잖아요. 네. 이제 이 교두보의 역할을 제가 잘 해내야 다음번 지방선거나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정치의 효능감을 시도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높여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어서 좀 책임감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죠. 네,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 뭐 당연할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비례 후보로 추천이 됐다는 거는 그 동네에서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얘기일 텐데. 네. 제가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른 게, 남편이 200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면서 제가 2006년도에 지방선거 출마를 했거든요. 네.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네. 선거를 4번을 연달아 치렀고, 22년도에는 제가 전략공천으로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부부가 정치에 대해서 많이 또 기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군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최근 우리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조사를 한번 네. 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우세하고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앞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후보님이 나오는 거는 이쪽 지역의 TK 지역의 비례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당선이 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지금 민주당 비례 투표보다 높잖아요, 지지율이.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새롭게 후보로 영입하는 인사들이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네. 인기를 얻는 건 당연한데, 아직 민주당이 비례 라인업이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지지에서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더민주연합의 전체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측면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구 경북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후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제점, 그다음에 저희가 수십 년간 대구 경북에서는 한 당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치단체장, 그다음 뭐 국회의원까지. 이들이 어떤 성적표를 시도민들한테 보여줬는지를 저는 평가받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의 지난 수십 년간의 성적표를 시도민들한테 보여주고, 그 대안 세력으로 평가를 통해서 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례 정당이 얻는 득표수에 따라서 이 TK 지역의 비례 후보가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뭐 지역구의 숫자 플러스에서도 따로 뭐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네. 일반적인 비례 선발 방식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전국적으로, 네, 지역과는 관계없이. 그런데 저희가 대구 경북이, 네. 그러니까 경북에만 보면 지난 20년 총선에서 저희가 얻은 정당 득표율이 16%였어요. 비례 후보 득표율이. 그 전에 2016년도죠. 그러니까 2020년도가 16%, 16년도는 13%였어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죠, 여기가. 그러네요. 네. 예, 그래도 저희가 20년도 총선에서 개인 후보들이 얻은 평균 득표율은 25%였거든요. 네. 정당 득표율보다는 한 10여 % 정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후보들의 전체적인 평균도 올려야 되지만 이 16%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여당인 시절에 민주당이 얻은 득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 20% 정도까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면 후보는 지금 몇 번인 겁니까?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제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갑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군요. 네네. 네, 자,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결국은 비례투표 등 동료 전략을 많이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대구와 경북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조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뭐 실제로 뭐 너무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교해서 바닥의 분위기는 네.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저희가 느끼거든요. 실제로 제가 뭐 어저께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도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겠다. 나라가 개판이다. 이 책임이 민주당에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이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해주시고요. 또 그래요? 농촌에 가면 네. 그래도 민주당 정부였을 때 농민들이 살기가 훨씬 좋았던 것 같다. 쌀값도 그렇고 과일값도 그렇고 속값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바닥에서는 민심의 변화가 읽혀지는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변화된 민심을 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를 조금 더 보여주고, 우리가 충분하게 당신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살기님께서 임미애 후보 험지에서 늘 민주당원으로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그리고요. 정권심판원이 지금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네. 약간 그 공천 기간 동안에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다시 이제 불붙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TK도 정권심판원이 좀 강세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신경 안 씁니까? 있지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심판원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처럼 많이 올라오지는 않죠. 그게 그 이유는 이분들은 현 정부가 잘하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워낙 지금 형편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을 꺼내지 않아요.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정부가 참 못해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다,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정권심판원이 우세한 것 같긴 하지만 말로는 정확히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네. 과거보다는 많이 이게 높아졌다 이런 과거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천명님께서 민주당 공천 후보에서 탈락하신 분들께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요. 그분 한 분 한 분들 모두 다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우리 모두 성숙한 마음과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고 온 힘을 한 곳으로 모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임미애 후보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단 말이네요. 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소개 영상,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소개 영상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게 이건데, 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 꼴찌다. 개인 소득도 전국 꼴찌다. 안전도도 전국 최하위 5등급이다. 단 한 번도 정당이 바뀌지 않았다. 이 말만 들으면 상당히 암울하고 좀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TK를 어쨌든 바꾸고 싶다는 게 지금 본인의 소망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우리는 밑바닥부터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게 해결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오래된 숙제인데요. 네. 네, 우리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지속되어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예산을 주면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뭘 하면? 우리가 예산. 돈을 주면 네, 그들이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민주당 정부가 챙겨주면 지역 사람들의 정서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산을 준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근데 지역이 바뀌는 기회는 저는 선거라고 봅니다.
바뀌는 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 때뿐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선거 때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을 배치했느냐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선거 때.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그 지역에 기반한 민주당 정치인과 당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그 정당이 지역민들한테 손을 내미는 방식은 좋은 후보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지역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역 기반한 정치인 플러스 중량감 있는 중앙의 정치인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이번 선거에서 좀 내려보내 달라. 그렇게 편대를 구축하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당에 그래도 3선, 4선 하신 분들은 당으로부터 그만한 그걸 받은 거잖아요. 네네. 예. 개인이 잘나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네. 시골에서 군의원을 한 저조차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함이 있을지는 모르나 본인이 당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당이 어려워하는 대구 경북에 내려가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새롭게 한번 열어보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륜을 대구 경북 사람들하고 함께 펼쳐보겠다. 이런 각오들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런 면들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회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요. 지방선거 제도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네. 26년도에 있을 지방선거 제도에서 더 많은 골목 정치인들을 이 대구 경북에서 만들려면요. 3인 선거구 플러스 그다음에 광역의회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셨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런 좀 새로운 제도로 다시 또 원내 진출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임미애 위원장 소개해드리면 1966년생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남편인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20대 때 비례대표 하셨던 분입니다. 경북 의성으로 귀농을 하셨고 농민운동 했고 재선 의원이죠. 의성군 의원으로 재선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또 경북도 의원을 지내기도 했군요. 2022년에는 경북도지사에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했었었죠. 자, 이번에도 이 새로운 제도에 힘입어서 원내에 무난히 잘 진출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잘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